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재혁입니다. 봄이 완연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절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계절에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옷이 얇아지고 있기도 하고 이불의 두께도 얇아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부분에서 생활 곳곳에서 계절에 적응하는 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양식이 조금 처음에 낯설어서 그렇지 워낙 이런 매체에 익숙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장점들을 쏙쏙 뽑아서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해서 수업을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도 좀 큽니다. 오늘 배울 수업의 제재는 정철의 속미인곡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읽기가 불편해서 그런 게 대부분인데 고전 시가 역시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독해법을 조금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생각하고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속미인곡 재밌게 배워보죠. 이 계절에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작해볼까요? 네. 그 속미인곡이라는 우리 오늘 배울 제재를 꼼꼼히 읽기에 앞서서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고전문학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요. 보통 고전문학을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고전문학을 어려워할까? 저도 그랬어요. 전 지금에 와서는 고전문학 읽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즐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학생 때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고전문학 읽기를 굉장히 좀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고전문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은 고전문학에 쓰인 글이 중세국어로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중세국어, 그러니까 옛날 말이죠. 옛날 문자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걸 읽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읽기에 힘들수록 그것을 안 하려고 하죠. 힘든 건 원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부해야지, 고전문학 작품 따로 봐야지 하고 막 풀려다가 그냥 막 던져버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혹은 평소에 고전문학 작품을 접하면서는 이거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 이거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을 어렵지 않게 여기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이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글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쓰였던들, 낯선 문자로 뭔가 쓰여있는 것 같은들 우리나라에서 썼던 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상당 부분 닮아있고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어의 발음으로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대어의 발음화 시키면서 읽자. 우리가 읽을 때 평소에 선생님 저 한자어 잘 몰라요. 한자어를 해독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양반들이 썼던 한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풀이를 달아주잖아요.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서 달려있지 않은 부분, 풀이가 달려있지 않은 부분은 거의 99%는 그냥 현대어의 발음화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적응만 하면, 그런 방식의 독해에 적응만 하면 주르륵 읽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어 발음과 비슷하게 읽자라는 건데, 이 현대어 발음과 비슷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유념해 두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모음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래아라는 모음자가 있어요. 이거는 오, 그 사이 발음을 내는 좀 애매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현대 국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모음자인데, 그냥 이 아래아 점 하나 찍혀 있는 거를 아, 오, 이런 걸로 바꿔서 읽어주면 됩니다. 웬만한 경우는 말 자체가 아래에 있는 아라서 아래 아자기 때문에 아로 바꿔 읽어주면 웬만하면 맞아요. 하지만 오 이런 걸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일단 인식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합용경서라고 해가지고 문자 보통은 이제 같은 문자끼리 써가지고 우리가 쌍기역 같은 걸로 된 소리, 끄 소리를 표현하곤 하는데, 이 당시에는 시옷 기역 이런 식으로 비읍 시옷 이런 식으로 비읍 시옷 기역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그냥 뒤쪽에 써있는 자음자에 된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시옷 기역이면 그냥 끄 소리라고 생각하고 현대어로 바꿔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뭐 의 이런 거 있어요. 의, 무엇의 이런 거 우리 많이 쓰죠. 관용격 조사 의가 있는데 중세국어 당시에 옛날에는 의가 지금의 부사격 조사 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라고 할 때 맥락을 파악해 가면서 에로 바꿔주면 현대국어화 시킬 때 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재밌는 건데 현대국어의 국외음화 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뭐 국외음화 현상인데 말하자면 디귿소리 있잖아요. 현대국어의 디귿소리는 실질 형태소의 디귿소리가 형식 형태소의 이 모음을 만나면 지읒소리, 지읒소리로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형태소 내부에서 하나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소리와 이 소리가 만나도 지읒소리로 바뀌는 현상들이 있었답니다. 더 이전에는 그냥 이 소리가 있어도 디귿소리가 그대로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중세국어 때 디귿과 이가 함께 써있는 경우에는 현대국어로 바꿔서 읽을 때는 지읒소리로 그냥 바꿔주면 굉장히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엇딘디 뭐 이런 거 나와요. 엇딘디 이렇게 나와. 딘디? 뭐야? 딘디? 딘디가 뭐지? 뭐 리듬 맞추는 건가? 아니라고요. 그냥 얘들 지읒으로 바꿔서 읽어버리면 이 모음이랑 같이 있으니까 지읒으로 바꿔서 읽어버리면 어찐지 이렇게 된다고요. 어찐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찌한지, 뭐 어쩐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현대국어화 시켜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인터넷 용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뭔가 귀여운 척하고 말하고 싶을 때 야 뭐뭐 하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지금도 채팅을 할 때는 야 이렇게 하랴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디귿과 지읒 소리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히읗이 이제 안 쓰여도 될 때, 현대국어의 입장에서는 안 쓰이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히읗을 빼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길이, 그냥 어떤 the way, 길이라고 할 때 히읗이 덧붙은 거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로 쓰인 문헌을 읽을 때 현대국어화해서 읽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쉽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고전시가 독해의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미 말한 겁니다. 첫 번째, 현대어 풀이가 필요하다. 직접 현대어의 발음화시켜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같이 송민국을 읽으면서 그 연습을 같이 많이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습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옛날에는 막 참신한 비유나 상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쓰던 것들 자꾸 쓰고 막 이래요. 여기 썼던 표현이 저기에서 쓰이고 막 그것이 더 좋은 표현이다라고 막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장르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고대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향가, 고려 소교, 시조나 가사 이런 흐름들이 쫙 있잖아요. 걔네들이 가진 정형시로서의 표현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두고 있으면 낯선 문학작품을 접하더라도 어차피 형식에 맞춰 쓰는 정형시였기 때문에 그 형식상의 특징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알고 배경지식화 해가지고 가면은 더 쉽게 접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건 내신 공부할 때 좀 필요한 걸 수도 있겠죠. 작가의 특징을 알면 좋습니다. 이 작가는 이런 걸 많이 썼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두면 새로운 작품을 읽을 때라도 그 작가가 쓴 작품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전제하고 읽으면 조금 더 편하게 읽겠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송민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제재를 역시 꼼꼼하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쪽에 있는 읽기 전에라는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읽기 전에 어떤 게 일단 먼저 써있냐면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읊조리게 되는 노래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읊조린다는 거는 좀 이제 뜻을 음미하면서 막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거, 시를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보고 싶으면 막 나도 모르게 읊조리는 노래가 있고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그리운 마음이 강해질 때, 밤에 감상에 젖을 때, 뭐 이런 때에 좀 고요해질 때, 좀 고독해질 때, 그럴 때 좀 찾게 되는 노래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뭘까요? 네,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오늘의 출석 과제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 내가 즐겨 듣는 노래를 써주는 겁니다. 이유까지 써주면 자, 읽을 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건 자유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과제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겁니다. 이 제재를 공부할 때에는 그 다음에 있는 읽기 전의 활동. 자, 다음은 송미인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노래한 가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임금을이라는 것을 생략하더라도 어떤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그거 자체가 작품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건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다. 말하자면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가론적 관점에서 작가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다음 이제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이다. 이것도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잖아요. 대화체가 쓰였다. 그런 것들 정보를 주는 거죠. 미리. 가사, 장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장르, 가사가 된다. 가사 하면은 뭔가 운문 문학이지만 산문처럼 쫙 풀어쓰는 그런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음보로 쓰인다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떠올릴 수 있느냐를 여기서 아마도 묻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가의 삶이나 당시의 시대 상황 등 여러 맥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평적인 관점, 비평적인 맥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 중에 몇 가지가 되는 작가의 삶, 작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당시의 시대 상황, 뭐 반영론적 관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시를 읽어보자. 그냥 절대주의적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절한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그냥 이 텍스트만 가지고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표현만 가지고 읽어주는 게 더 감상하기 좋을 수도 있는데 보다 더 심층적인 감상을 위해서 해석을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주면 끌어와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저랑 같이 읽으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얘네는 어떤 주제에 관한 이야기, 형식적인 특징에 관한 이야기, 장르에 관한 이야기, 비평적인 관점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읽기 전에 활동해서 제시해주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송미인곡은 가사작품이에요. 뭐 사음보 율동을 가지고 있다, 정서를 산문적으로 풀어내는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 방금 전에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을 합니다.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 가사문학의 곧잘 등장하는 어떤 한 부류라고 생각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자, 충신연주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충성심이 강한 신하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군을. 그러니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군신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군신관계를 이 당시 전통적인 관점에서 남녀관계로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사람 간의 관계로 이 당시에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군신이라는 관계를 남녀 혹은 사랑하는 애인 간의 관계로 돌려서 말하니까 우의적인 표현이 쓰인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굳이 그렇게 할까? 그냥 말하면 되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수직적인 위계의 질서 하에서 하고 싶은 말을 고지고대로 다 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뭐 충성심이나 사랑에 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신하로서.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말 고지고대로 다 했다가 뭐 반대 정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에게 안 좋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해버리면
다음날에 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돌려 말해서 어떤 정치적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로 바꾸니까 수용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더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신연주지사에 관해서. 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특성으로 들어가 보면 얘는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 먼저 있었어요.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 먼저 있었고 속미인공이라는 말에서 속이라는 말 자체가 속편, 이일속자 써가지고 속편 그 말할 때 그 속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인곡의 후속작이다 라고 생각해 두면 좋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 중에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삼위인곡과 속미인곡을 겹쳐 읽으면 감상이 더 풍부해질 거야, 깊어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작품 내에 있는 어떤 내적인 특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 편의상 먼저 등장한 화자를 감녀, 그 후에 등장한 화자를 을려라고 해가지고 걔네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답의 형식 혹은 대화의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정철이 쓴 가사 작품들, 뭐 관동별곡, 삼위인곡, 속미인곡들의 전반적인 특징 자체가 이 당시 선비들은 굉장히 젠척을 많이 했다고요. 잘남체를 많이 했어. 막 한자어 많이 할수록 똑똑한 거니까 그런 거 되게 뽐내기 좋아했다고요. 근데 정철은 순 우리말을 굉장히 잘 구사한 시인이었다, 어떤 작가였다라고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한자어가 적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적었다. 그리고 순 우리말을 풍부하게 굉장히 잘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해두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고전 문학에 담겨있는 이 뭔가 어지러워 보이는 이 억구들을 현대어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충실하게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같이 82페이지에 있는 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면밀히 꼼꼼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분석적으로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하고 해설을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 지루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죠. 네, 여러분 그 속미인곡 감상 같은 경우에 이미 3월달에 과제로 나간 바가 있긴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322페이지에 있는 속미인곡 해설,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잘 공부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정리된 파일, 정리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리로스쿨로 가가지고 그 과제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프라인 개학 이후에 꼭 볼 테니까요. 아무튼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속미인곡을 쫙 풀이하는 게, 해설하는 게 이 수업이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 수업을 쫙 따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현대어로 풀어가지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감녀라고 했어요. 뭐 A, B라고 해도 되고 감녀, 을려라고 해도 되고 그냥 편의상 구분한 겁니다. 일단 감녀가 먼저 말합니다. 제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겨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야 니별하고 해다 저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어지러워 보이는 그런 발음들 현대어로 그냥 바꿔가지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 일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맥락상 자연스럽게 대가는 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가는 이라고 하면 좀 자연스럽겠죠. 본듯도 하다가 자연스러우니까 본듯도 한겨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아래아랑 이가 같이 있으니까 플러스 이잖아. 그러니까 백옥경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찌하여 뭐 이런 것들 해다 저 점은 날에 의가 애의 역할을 담당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누를 보러 가시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제 이런 거 그냥 이모음하고 디귿이 같이 있으면 웬만하면 옛날 옛적의 구개의 말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디귿과 이모음이 같이 있으면 지읒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지읒으로 발음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뎌이잖아. 저희 저기에 저희 똑같죠. 저기 똑같죠. 거의 똑같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저기 가는 저 각시 이게 좀 멀찍이 있었나봐, 그지? 저기에 가는 저 각시를 본 듯도 하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뎌이고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너무 애쓸 필요가 없고 그런 걸 알려고 그냥 맥락상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제 가는 저 각시의 경우에는 지금 감녀가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을려가 되겠죠. 제 가는 저 각시는 당연히 을려가 될 거예요. 자연스럽죠. 당연한 거죠. 본 듯도 하구나.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현대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발음 똑같잖아요. 이별하다 똑같잖아요. 그죠? 억지 아니죠. 절대로. 자, 그러면 천상배곡경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체크를 해주는 거고 저기 가는 저 각시는 을려는 천상배곡경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하여 이별한 사람이래. 좀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일단 천상이라는 말 자체에서 어떤 하늘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 배곡경을 모르더라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 해다 저문 날에 현재 지금 발화하고 있는 감녀가 발화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배경이죠. 해가 다 저물고 있는 날에 누를 거의 똑같죠. 50% 똑같죠. 누구를 보러 가시는 곳 뭐 하는 곳 가시는 곳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발화를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고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감상,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타당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더 언급을 할게요. 자, 일단 문법적인 요소. 우리가 중세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수준의, 얕은 수준의 중세국어 문법을 어느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시를 더 정확하게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고와 고가 있잖아. 근데 이 고와 고는 생김새는 똑같아 보이는데 하고 있는 기능은 달라 보여요. 그죠? 어찌하여 이별하고 뭐 하냐. 이때 고는 연결을 해주고 있는 어미죠. 연결어미지. 누구를 보러 가시는 곳 하고 끝났으면 이게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죠? 얘는 종결어미지. 둘의 기능이 다르다고요. 여기서는 이별하고 뭐하고 할 때처럼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럴 때처럼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얘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설명 의문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의문형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의문형 종결어미다 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맥락상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어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천상배곡경 내용적인 이해를 조금 더 심화해보자. 우리가 아까 천상이라는 단어에서 하늘천자를 보고 어떤 하늘의 이미지를 떠올린 거는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천상배곡경을 이별했다라는 건 하늘세계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 내려온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 지상세계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말 자체가 이 이행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 어떤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이런 말이 맞냐면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이론론적이지 않다, 단일하지 않다, 두 개로 쪼개버렸다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늘 위의 세계인 천상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땅 위의 세계인 지상계가 있겠지? 그렇지. 하늘 위에 누가 살까? 땅 위엔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살아. 근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늘 위에는 신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죠? 그러니까 신선 같은 되게 신성한 존재들이 살았겠죠. 뭐 막대 먹은 애들이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 하면 좀 뭔가 신성한 좀 홀리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을려가 감녀가 알기로는 천상 백옥경을 니별한 애예요. 그러면 천상계를 떠났으면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 지상계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상계에 살던 신선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 좋은 데 있다가 안 좋은 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적강 모티프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적강이라는 말 자체가 내려온다, 귀향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한자 자체가 그래요. 내려오고 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향이라는 거는 잘해서 가게 되는 걸까? 절대 아니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가는 게 귀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천상계에 살던 신선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떠나보내지는 그런 식의 모티프가 바로 적강 모티프입니다. 이것까지 이 줄을 통해서, 이 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 백옥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면 더 좋겠지? 우리가 현대 국어 화자들이 백옥경이 어떤 건지 바로 딱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왼쪽 밑에다가 현대어 풀이해줬잖아요. 우리가 현대어를 못 바꾸는 건 다 풀이해준다니까? 자, 한번 보자고. 자, 봅시다. 백옥경,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하늘의 서울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두 가지 해주면 돼요. 옥황상제, 체크. 그 다음 하늘의 서울,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옥황상제는 신선 중에 최고죠. 신선 중에 최고라고요. 그죠? 가장 높은 신선이라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늘 위에 수도에 있던 가장 높은 사람과 함께 있던 이 을려가 어찌하여 그곳을 이별하고 적강하여서 귀양 와서 이 땅 위에서 누구를 보러 저렇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은 거죠. 의구심을 품은 거죠. 그죠? 자, 작가론적 맥락을 한번 가져오자. 작가론적 맥락. 이 정철이라는 사람의 맥락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높은 존재, 신성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존재는 당연히 옥황상제는 당연히 무엇을 상징한다고? 상식적으로 임금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떠내려온 을려, 제가는 저각시, 떠내려온 신선은 당연히 정철 자신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파악하기 조금은 어렵지만 작가론적인 맥락, 시대 배경의 맥락을 가지고 오면 그런 심층적인,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까지 우리가 처음에 감녀의 이야기를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방금 감녀가 질문을 했잖아요.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질문했으니까 이제 을려가 뭘 해야겠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같이 쭉 읽으면서 보자고. 쭉 읽으면서 자, 어와 너여이고 인해사설 들어보오 라고 합니다. 어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뭐 해석할 게 있나요? 어와 뭐 현대어로 바꿀 게 있나 굳이? 그냥 감탄사잖아. 와,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가 딱 부르면 뭐 이런 거죠. 너여이고 너희여이고 내로구나 너로구나 너희구나. 또 발음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어이잖아. 어이 너희여이고 너희구나 너구나 내로구나 너구나. 인해사설 들어보 다 지금 쓰는 말들이잖아요. 인해 나의 라는 뜻의 지금도 쓰는 관형사입니다. 인해 인해 원통한 마음 어떻게 풀까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는 말이고 사설 그냥 이야기라는 뜻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뭐 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보 그냥 뭐 들어봐라 들어봐라 그죠? 옛날에 이렇게 이어잡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구나 나의 이야기 좀 들어볼래? 내 썰 좀 한번 풀어볼게 좀 들어볼래? 라고 하는 거죠.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양즉 한가만한 내 얼굴 내 모습과 내 어떤 그 외양 겉모습 내 얼굴이 그리고 이 거동 나의 어떤 행동거지가 님
어떤 을려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이 나옵니다. 뭐 물론 여기 화자도 등장하긴 하는데 내 얼굴과 내 행동거지가 님이 괴양즉 한가마는 뭐뭐 하긴 한데 뭐뭐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괴양즉이에요. 중세국어나 고전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괴양즉을 모르지? 그러니까 왼쪽 밑에다가 풀이를 제공하잖아요. 나중감을 웬만하면 괴양즉 이런 건 제공을 안 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괴다 자체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내 모습, 그냥 내 어떤 행동이라든가 모든 게 님이 사랑함즉 한가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님에게 사랑받을 만 한가마는, 혹은 님이 사랑할 만 한가마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괴다라는 말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풀이가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죠? 어딘디 어떻게 하자고 이 모음 있으니까 어찐지 무슨 말 같아요? 어쩐지 굉장히 똑같죠? 억지 절대 아니죠. 어찐지 날 보시고 너희로구나 너로다 여기실세.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니은을 자연스럽게 이제 빼버리고 읽어주면은 현대어랑 비슷해집니다. 그죠? 어쩐지 날 보시고 너희로구나 여기실세. 여기심에 그러니까 내가 님이 사랑할만 했으니까 너로구나 하면서 날 인식하셨어. 님께서.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요. 님도 나 믿어, 나도 님 믿어 되는 거죠.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읽자 그랬죠. 된 소리로 읽자 그랬죠. 군뜻이 전혀 없어. 자, 뭐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해설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감상해주면 되는데, 나도 님을 믿었기 때문에 군뜻, 우리가 뭐 군말, 뭐 군생각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만들죠. 군말 할 때 군은 좀 쓸데없다라는 뜻을 첨가해주죠. 군뜻, 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밖에 안 해? 님 생각밖에 안 해요. 님밖에 없어. 나는 님을 너무 사랑해요. 님을 믿어요. 딴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잘 모르는 말이니까 밑에 해설을 달아주죠. 읽어보면은 뭐 아양이며 교태 막 아름다운 막 귀염을 떤 거예요. 계속 귀염을 떨어졌는데 어지럽게 막 계속 잘 떨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반기셔야 되잖아. 원래는 나를 사랑할만 했고 날 믿어주셨으니까 원래 잘 반겨주셨어. 막 서로 잘 사랑했어요. 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느 순간 반기시는 낯빛이, 이것도 지금 쓰는 말이죠. 얼굴빛 말하는 거잖아.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예전과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 나는 계속 님을 믿어가지고 귀염을 계속 떨었어요. 예쁜 짓을 계속 했단 말이야. 근데 님은 예전하고 반기시는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다르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에 찾아가서 막 상담을 했어. 근데 어제는 막 아이고 누구 왔구나, 아이고 철수 왔어 이러면서 말을 하더니 오늘 가보니까 왔어?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무섭겠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리니. 발음 거의 똑같다고요, 현대어랑.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리니. 생각을 더 깊게 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시니. 그래서 누웠다가 막 일어나서 막 생각하고 계속 님이 왜 날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하고 다를까 막 슬퍼가지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여시니. 이 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이지. 산이라는 뜻은 우리말이죠. 지은 죄가 뇌같이 쌓여시니.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어요.
너무 슬프죠.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갈구하다가 그 사람과의 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 탓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인간 마음의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여기에 잘 담아놓은 것 같아서 저는 이 행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떨지?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하늘이라고 내가 원망을 하겠으며 미워하겠으며 다른 사람이라고 험을 하랴. 험을 우리 뭐 뒷담화하는 거 험담한다, 남의 험을 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겠느냐, 결국 내 탓이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감정어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네. 감정어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어가 바로 제시가 돼요. 셜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서럽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절대 억지는 아니죠? 진짜 억지 아니죠? 공감되죠? 서러워서 풀쳐가지고 해니 이제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물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의 탓이다. 이렇게 나는 이게 어떤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쭉 사설을 풀어내고 있는데 원래 나를 좋아하던 님이 이제 나에게서 마음을 거두게 된 것이 결국에는 내 탓인 것 같고 어떤 운명의 탓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감녀에 대한 을려의 대답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을려가 지금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감녀가 말합니다. 을려가 이야기를 썰을 쫙 풀었으니까 감녀가 말합니다. 글만 생각마오. 지나가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얘기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야겠죠. 근데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위로라도 해줘야지. 작은 위로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 생각 마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죠. 현대어랑 거의 똑같죠. 글란 생각 마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뒤에 맺힌 일이 이셔이다 하면서 쭉 얘기가 진행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만 한 행 내에서 감녀와 을려가 나뉘어요. 내용상으로 나눠지는 게 명확한 것 같은데 보통은 행을 다 쓰게 했기 때문에 감녀와 을려의 어떤 대화의 종결, 어떤 발화의 종결을 행을 다 써서 보통 표현해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 내에서 끊기니까 읽을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감녀가 도대체 대답을 어디까지 하는 거지? 읽다 보면은 을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끊어주는 게 송민곡을 끝까지 잘 독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시 이 뒤에 이어지는 을려의 대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을려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 맺힌 일이 이셔이다. 있어. 괜찮죠? 맺힌 일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궁금해지는 거지? 이 맺힌 일 현대어로 굳이 써주면 뭔가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쫙 할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어로 잘 바꿔주면서. 자, 님을 외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모셨다라는 거죠. 님을 모시고 있어 혹은 모셔보아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꼬. 이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건 당연히 임에 대한 묘사가 될 겁니다. 그죠? 물처럼 맑은 우리 임의 얼굴이 편하실 적이 없을 것 같아.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뭐 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춘한 고열은 어찌하야 지내시며. 그죠? 어찌하야 지내시며. 춘한 고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자긴 합니다만은 잘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어니까 왼쪽 밑에다가 풀이를 준다고요. 여러분들 고3 되면 이런 거 풀이 잘 안 줍니다. 그죠? 아무튼 어떤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어떤 그런 좀 견디기 힘든 것들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며,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시며, 추일 동천은 결국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구라고 해서 니라셔 모시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어떤 걱정을 의문문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발산해내고 있어요. 그죠? 죽조반 조석매 내와 같이 세시는가.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게 살고 계시는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의문형이죠.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 그러니까 계속 이 물 같은 얼굴, 그 맑고 고운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될까 걱정을 하면서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가을날, 겨울날 잘 지내고 계실지, 누가 좀 모시고는 있는지, 이거 뜻풀이 보면 밥이죠, 밥. 굳이 정확하게 해보면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과 아침밥과 저녁밥, 이런 식사는 예전과 같이 내가 있을 때와 같이 잘 끼니를 챙기고 계시며,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잘 주무시고 계실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참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듯 바보 같습니다. 그죠? 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나는 님을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음이 쓰인다는 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 독해를 해볼 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기나긴 밤이래. 보통은 여러분들은 아침, 낮, 저녁, 밤 이런 걸 굳이 나눈다면 어떤 때가 제일 길게 느껴지나요? 밤은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에요. 모든 생명체들이 활동을 멈추죠. 밤이 되면. 그러니까 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감성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밤에 듣는 노래 이런 감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이 고독해지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남들은 활동 안 하고 나 혼자 홀로 있으면요, 시간이 빠르게 갈까 더디게 갈까? 당연히 더디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나긴 밤이라는 거는 을려의 입장일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입장일 거예요. 님을 걱정하고 있는 나의 입장이 이렇게 기나긴 밤이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표면적인 독해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쉽죠? 자, 그러면 이 맺힌일이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맺힌일이라는 거는 이 왼쪽에 보면 물음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을려가 맺힌일로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겠어요? 그냥 여기까지 읽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이 가슴속에 맺혀 있겠어? 그냥 더 잘할 거리 되는 거죠. 앞에서 자꾸 자기 탓을 했잖아요. 운명의 탓도 하긴 했지만 내 탓이 큰 거 같다. 맺힌 게 너무 많아. 지금 잘 계실까? 라고 했으면 이 맺힌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든가, 혹은 님에게 더 잘하지 못했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죠? 이 정도가 한계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맥락을 끌고 와보자고. 어떤 작가론이라든가 반영론의 맥락을 한번 끌고 와보자고. 정철과 임금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지만 충신양주지사라는 거는 군신관계를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를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가론과 반영론을 반영해보면 맺힌 일이라는 거는 정철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하로서의 도리를 못한 거죠. 말하자면 충성이라는 어떤 가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 시나리스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맥락을 끌고 와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감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감녀가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을녀가 또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TMI입니다. 그죠? 감녀 괜히 한번 붙잡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듣습니다. 계속 이어나가 보죠. 방금까지는 계속해서 을녀가 어떤 염려나 걱정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을녀가 임을 보고 싶어 해서 나오는 어떤 행위들,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구조적으로 좀 분절이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님다히 효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자, 님다히 이런 거, 님은 알겠어 우리가, 그지? 님은 알겠는데 다히? 님 다히? 님이 이름이 다히인가? 이런 거 아니겠죠? 님 다히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땐 해설을 참조하면 되겠죠. 임 계신 곳 이래요. 그죠? 임에 계신 곳, 임이 계신 곳에 소식을 아무려나, 아무렇게나 똑같잖아. 지금 쓰는 말이야. 그지? 어려울 게 없다고요.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아자하니. 아자, 이런 말이 아자 아니라고. 알자하니. 옛날엔 리을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많았는데 문법 수업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발음 비슷하잖아요? 어떻게든 알자하니, 알고자 하니. 발음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자, 님의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오늘은 거의로다. 오늘은 거의 다 갔네. 그래서 저물었구나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거의 갔구나. 거의 다 됐구나. 저물었구나. 내일이면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 님 계신 곳에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맥락상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아, 나 얘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소식이 없구나. 아, 참 어떻게든 알고 싶은데 막 SNS도 뒤져보고 막 그 태그도 해보고 그 태그 검색도 해보고 해시태그 검색해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 내일이면 카톡이 좀 올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님 소식을 알 사람이 올까?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다. 어디에 둬요? 님한테 가야 되는데 저 님도 없고 소식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 둘 데가 있겠어 없겠어. 난 도대체 어디로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것도 그냥 발음 비슷하게 바꿔버리면 맥락상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갈 곳이 없구나. 일종의 서리법이죠. 그죠? 그래서 어딘가를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에 올라가니 이런 히읗 같은 거 떼버리면 되죠. 외라는 건 산이니까 높은 외, 높은 외. 이 발음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죠. 아주 높은 외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냥 높느냐? 잡고 밀고 한단 말이야. 잡고 밀고 해요. 잡고 밀고. 그러면 그냥 랄랄라 하면서 산뜻하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산이 아니죠. 굉장히 험하고 높은 산이에요. 그죠? 뭘 잡고 막 밀어주고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산에 겨우겨우 올라갔더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무사 이런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발음 거의 비슷하잖아. 무사, 무슨 일고. 고 나왔으니까 이거 의문형이겠지? 의문의 보도사라고 볼 수가 있다. 아무튼 무슨 일인고. 무슨 일이냐 도대체. 뭐가?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자,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과 안개라는 게 나왔는데 구름은 뭐 하거니와 이런 거니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거니와 구름도 있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구름과 안개가 쫙 껴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님이 안 보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어. 높이 올라가면 멀찍이 보이잖아요.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보고 싶어가지고 높은 산에 겨우겨우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쫙 자욱하게 껴있다고요. 그럼 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고생했는데 그죠?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어떤 방해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일이냐? 산천이 어두워요. 계속 안 좋잖아. 계속 안 좋은 얘기예요. 산천이 어둡거니 이렇게 산천이 지금 다 어두워졌는데 1월을 어찌 보며 하늘에 있는 어떤 밝은 이미지 어떤 이런 해나 달의 이미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임금의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1월을 보고 싶어도 어두운 날에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상황, 안 좋은 상황.
지척을 모르기 때문에 천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안 좋은 상황이라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차라리 이렇게 읽을 사람 없죠. 차라리 물가에 가가지고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배길이잖아. 백길 그죠?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물가에 가가지고, 물가라고 하죠. 물의 가장자리를 강가 같은 데 가가지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겨이고. 방금이랑 거의 통사구조가 비슷하지. 산에 올라갔더니 이게 구름과 안개 뭐냐? 물가에 가봤더니 바람 물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람과 물결 역시도 장애물 혹은 방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댕되어있고.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거. 안 좋은 상황이다. 사공도 없어요. 애초에 사공도 없어. 빈 배만 걸렸는고. 사공도 없고 배는 비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님을 보고자 하지만 볼 방법이 없네. 그죠? 안타깝습니다. 강천에 혼자. 역시 여러분들 혼자 이런 거 나오면 쓸쓸해지죠. 괜히. 여러분들 혼자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쓸쓸하죠? 혼자 서서 D는 해. D는 어떻게 바꾸자고? D는 해가 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그지? 이렇게 막 고생했는데 얻은 건 없고 결실은 없고 님은 보이지도 않고 해는 지고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했죠.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히 이어지잖아. 그치? 님다히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한겨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도 맞물리는 겁니다. 님다히 소식이 이런 식으로 소식을 처음엔 알고자 했어요. 어떻게든 알고자 한 과정들이 막 나오다가 다 좌절해버렸지.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해졌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좀 갑갑함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만큼의 내용은 어떤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산과 강을 배회했다. 그러니까 근데 알았다 몰랐다. 그렇게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안고 을려가 썰을 계속해서 풀어요. 계속해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우리의 을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청 찬자리에 계속 하고 있죠. 모청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돌아왔다. 이제 막 산과 강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배회하다가 얻은 건 없고, 이제 초가집의 어떤 초가지붕의 어떤 찬자리, 차다라는 인식을 좀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했겠죠. 곁에 두고 없으면 굉장히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것도 역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상황을 넌지시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아무튼 밤중쯤 해서 돌아왔는데 초라한 느낌도 들죠. 밤벽 청등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이 밤벽 청등, 어떤 등의 이미지가 있어요. 밝은 등의 이미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뭐 벽 가운데 걸린 청사로 장식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벽 가운데 있는 청등이 이렇게 누굴 위해서 밝게 빛나고 있느냐. 누굴 위해서. 님은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혼자 있는데 지금, 그죠? 누굴 위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막 오르고 내리고 나리고 막 내리고 헤매고 바장이고. 바장인다라는 말은 옆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떤 서성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매고 막 서성거리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막 나오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생고생했잖아요, 그죠? 오르며 내리며 헤매고 바장이고 이런 어떤 동사들이 계속 연속되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갔다.
근데 길가에 꽃이 있었고 막 꽃이 얼마나 예뻤으며 그러면 꽃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동작이 연속되지 않죠? 연쇄적으로 그 동작이 계속해서 제시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적인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사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사의 연속으로 어떤 역동성을 강화해주는 그런 식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고 받으면 좋겠고 적은 덧 역진하야 풋잠을 잠깐 드니 잠깐 똑같죠. 잠깐 드니 적은 덧 이제 역진하였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잠시 지인했다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좀 지쳐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풋잠 막 깊이 자는 것도 아니고 풋잠을 잠깐 들었어요. 좀 뭔가 특이하죠. 뭔가 잠을 자네. 갑자기 잠을 자네. 지쳤으니까 막 산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것도 험한 산이었죠. 막 거기 물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어. 역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풋잠을 잠깐 드니까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와우 감탄사가 나오죠. 꿈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공간이 펼쳐집니다. 그죠? 거기서 누굴 봐? 와, 님을 본다. 그래도 보긴 본다. 왜? 정성이 지극했잖아. 우리 알잖아요. 지금까지 을려가 한 얘기들 보면 감녀가 괜히 붙잡아가지고 막 TMI로 썰푼 거 다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정성이 지극하잖아. 님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애써가지고 사랑을 했으니 꿈에 님을 보게 된다고요. 꿈에 님을 본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겠어? 어떤 심리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해야겠지. 실제로 님을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현실에 있던 절망,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꿈으로 이어지게 된 거니까 심리적 보상이라는 말을 쓰기에 충분합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꿈에서 님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심리적 보상이긴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잖아. 어쨌든 실제로 님을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무함도 터질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끝까지 다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지만 꿈이라는 꿈이라는 어떤 매개 자체가 님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 자체가 보상의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뜻깊지만 그만큼 허무함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한번 제가 인지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꿈에 님을 보니까 옥 같은 얼굴이 반이 남아 늙어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물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옥 같은 얼굴 역시 님에 대한 비유일 거고요. 옥처럼 곱고 막 그렇게 맑게 빛나던 그 얼굴이 구리구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막 늙었어요. 그래, 이걸 읽었을 때,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남아 늙으셔라라고 읽었을 때 뭔가 띠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띠용한다고. 자, 생각을 해보면 왜 띠용할 수밖에 없냐면 그토록 보고 싶었고 물 같고 옷 같은 얼굴을 가진 곱디 고운 멋있는 님이란 말이야. 멋있는 님인데 그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늙어있잖아. 웬만하면 멋있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멋있는 얼굴 보고 싶겠지. 근데 왜 반쪽이 된 늙어버린 님의 얼굴을 보게 됐을까? 꿈속인데. 자, 깊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 지금 나 을려는 굉장히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님을 그리워하고 간절하게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어떤 불안감일 수도 있는데 희망일 수도 있고 님도 사실은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면 좋겠다. 내 마음의 반이라도 말하자면 내 마음만큼 님도 나를 그리워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토록 간절하다면 그죠? 그러면 내가 님과 떨어져 있다는 건 님도 나랑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나와 님이 떨어져 있다. 그럼 그만큼 님도 나를 보고 싶으니까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표현은 반이나마 늙어세라 라는 이 표현은 님도 나 을려를 그리워하고 있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반영되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재밌죠. 굉장히 이 시가 얼마나 이 송민구의 작품이 얼마나 치밀하게 쓰였는지 얼마나 지극한 정서 어떤 감정으로 쓰였을지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에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죠. 84페이지. 어쨌든 꿈에 님을 봤어요. 님도 나를 그리웠을 것 같고 막 이제 좀 많이 초췌해졌는데 님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말씀, 먹어온 말들, 마음 먹어온 말들을 실컷 삽자하니, 삽자라는 거 잘 보면 밀도 있잖아, 밀. 사례자하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례자하니, 아뢰자하니, 좀 높임에 말씀드리고자 하니 그런 말이죠. 마음에 먹어온 그 말들을 실컷 말하고 싶었단 말이야. 말했을까 못했을까? 잘 안 나올 걸 아마도. 그냥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막 보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실제로 그 대상을 만나버리면 오히려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사례자하니 그 내용이 나와요. 눈물이 바라나니, 눈물이 바로 막 나요. 눈물이 막 바로 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며 어이하며 말을 어이해. 도대체 눈물이 바로 막 나는데 정을 못 다하여 목도 메어와요. 막 눈물 나고 목이 메어요. 막 여러분들 많이 울어봤죠. 한 번쯤은 아주 어릴 때라도 눈물이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막 울컥울컥 하다 보면은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그런 게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간절했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도 눈물이 막 나오고 목이 막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정말 절절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깨돋던고 라고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오전 그치? 오전이 되어서 오전의 개성 PPL은 아니지만 60개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닭이야. 닭이에요. 닭인데 얘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돋던고. 참 어떻게 됐어? 깨버렸어요. 어찌 잠을 깨버렸냐가 되는 거죠. 정말 원통합니다. 그죠? 그나마 님을 만나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 말이 안 나오던 상황 중에 갑자기 꿈에서 깨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나 원망의 대상일까. 그지? 개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의 그 애타던 마음을 깨버린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닭 자체가. 그죠? 여기까지 꿈에서 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을려가 애탔구나 정도로 내용을 쫙 정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쭉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자,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죠. 네, 을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방금 꿈에서 깨버렸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사로다. 허사라는 말이 뭐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허사로다. 굉장히 허탈하다. 허탈함이 굉장히 느껴지죠. 헛일이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였던 그 꿈의 이야기들이 다 헛일이 되어버렸구나. 이 님이 어디에 간 것이냐. 역시 계속해서 묻고 있잖아. 그치? 계속 질문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님이 대체 어디 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인식 자체를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님도 아니에요. 방금까지 일련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 임 앞에 있었잖아요. 이미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관형사인 이를 쓴 거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그죠? 시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항상 해주셔야 된다. 그죠? 아무튼 다 헛일이다. 이 님이 어디 간 거냐. 너무 허탈하다. 결에 밀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방금까지 꿈 꿨으니까 뭐 한 거야? 푹 잠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잠결에 밀어앉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봐요. 뭔가 쭉 바라봐. 창을 열고 그 창밖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아올 뿐이로다. 어여쁘다라는 말은 말이죠, 여러분들. 옛날 중세국어 당시에는 가엾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엾은 그림자가 그림자뿐이 나를 쫓을 뿐이다. 나에게 날 쫓을 뿐이다. 그림자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쉬어디어. 쉬인다는 건 이제 좀 사라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좀 죽는다 이런 느낌이죠. 차라리 내가 사라져서 죽어서 나궐이나 돼야이셔. 어떤 송민곡을 이해하는데 어떤 핵심이 되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죠.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님이 계신 똑같잖아. 거의 발음 90% 똑같잖아요. 그죠? 님이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나궐이 돼가지고요. 나궐이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잖아. 나궐이 돼가지고 님이 계신 지금 창밖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나봐요. 님이 이렇게 있을 거야. 님 안에 있는데 님이 계신 창 밖으로 이렇게 와서 이 빛을 조금이라도 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고 싶은 어떤 그런 을려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비유입니다. 그죠? 차라리 나는 나궐이 되어가지고요. 님이 계신 창 안을 번듯이 비추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절한 마음을 나궐로부터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디어 감녀가 입 꾹 다물고 을려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드디어 감녀가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방금까지 을려가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썰을 막 풀어놨어요. 감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나궐에 관련된 그 절절한 마음을 듣고 나서 대답을 해줍니다. 굉장히 압권인데 읽어보면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잠비나 되쇼셔 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냥 현대어로 말끔하게 바꿔주면 구즘비나 되소서가 되겠죠. 그냥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당연히 각신님 하는 건 을려를 말하는 걸 거고 을려님 다리아카니와 방금 말했던 나궐이죠. 나궐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죽어서라도 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궐이 되어서 달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달 역시도 현재 나와 이미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극복해 줄 수 있는 님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매개물이라면 구준비 역시도 비슷하겠죠.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극복해 줄 수 있는 나와 임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매개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을 텐데 이 나궐과 구준비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녀가 달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말을 한 거겠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달은 저 하늘에 그냥 떠 있어요. 떠가지고 은은하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님에게 가닿는다면 구준비라는 거는 조금 더 가까이에 가닿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냥 빗 소리도 들리고 막 비가 우리를 젖게도 만들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감각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미지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을려의 임을 향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어떤 핵심적인 시어 달과 구준비를 이해하는 것이 송미인곡을 감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시어에 관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궐과 구준비는 이 시를 감상하는데 깊게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달달달 외워야 해 막 이런 식으로 고전 문학을 알려주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송미인곡을 조금 더 공감했으면 좋겠고 송미인곡에 나온 표현들이 얼마나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을 키우길 바라면서 제가 이런 걸 정리해 드립니다. 자, 나궐과 구준비를 보면 일단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을려와 임을 잇는 매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했던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을려가 임을 보고 싶은 이유는 당연히 을려와 임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멀리, 그죠? 그런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임을 볼 수 있게 해주죠.
나골은 저 멀리서라도 임에게 비치는 거고요. 굳은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쫙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임에게 다 닿는 거니까 임을 볼 수 있게 해준 어떤 매개물이다. 이게 어떤 공통적인 면모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차이를 보자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왜냐면 을려는 나골 되겠다고 했고 감녀가 그걸 듣고 굳은비나 되소서라고 했으니까 그 굳은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작가가 괜히 굳은비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골도 좋지만 굳은비나 되소서라고 했을 때 그 굳은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적극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임에게 닿을 수 있느냐? 나골이라는 거는 저 멀찍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굳은비라는 거는 직접 가서 닿죠? 비 우리 맞잖아, 그지? 비 맞고 우리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닿을 수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미지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나골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뿐이에요. 얘네가 뭐 우리가 지는 날을 볼 때 달이 우리한테 비칠 때 막 낙낙낙낙 월월월 이러는 거 아니죠. 그냥 은은하게 소리 없이 그 은은한 빛의 이미지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은 비 같은 경우에는 비 중에서도 굉장히 굳게 세차고 막 안 좋게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비 내리는 거 보이잖아? 그리고 촉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와서 맞으니까, 비를 맞으니까 차갑다거나 아니면 좀 톡톡톡 거리는 그런 촉각의 이미지가 있고, 두드리는 이미지가 있고, 청각의 이미지도 당연히 있죠. 빗소리, 우리 빗소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의 차원에서도 적극성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각만 느껴지느냐, 아니면 시각, 촉각, 청각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서 임에게 닿느냐, 이런 것들이 적극성의 차이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보자면 일단 나골은 조금이라도 비교적 밝다. 지는 달이긴 하지만 아무튼 밝긴 밝은데 굳은 비라는 거는 하늘이 굉장히 어두울 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골에 비해서 어두운 이미지를 조금 더 풍기게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개별적인 특성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지는 달이라는 건 어쨌든 그만큼 깊은 밤에 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밤이 많이 깊어졌으니까 달이 뜨는 게 아니라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다라는 느낌 자체가, 하강의 이미지 자체가 상승의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자꾸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은비는 또 개별적인 특성으로 보자면 또 눈물의 이미지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비처럼 눈물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서인지 더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비가 아니라 막 촉촉하게 세상을 적셔주는 그런 아름다운 비가 아니라 굳은 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망이 섞여 있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굳게 내리고 있는 비는 당장에 그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죠. 곧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냥 톡, 토독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쏴 하고 내리는 거니까 좀 지속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겠구나까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포인트,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제가 최종적인 설명을 끝냈습니다. 감상을 한 번에 쫙 읽고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특징상 수업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가 가져와서 한 번에 쫙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라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제공해 드리는 그 해설, 그러니까 그 현대어 풀이, 교과서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어 풀이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스스로 다음 시간까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빠르게, 아무래도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내용을 전달하느라 목이 너무 아파요. 이제 가서 물 좀 마셔야겠네요.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